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 환경안전팀의 윤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환경분쟁 해결 실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된 윤용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하나씩 말씀드리기 전에 서론격에 해당하는 이 강의를 왜 준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환경 프랙티스를 하게 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09년도에 군복무를 마치고 율촌에 조인을 해서 환경 에너지를 비롯한 규제 업무를 주로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은 좀 이 환경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 그럴 수 있는데, 환경법, 환경 실무를 잘 요약한 실무적인 자료, 또 그런 강의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사실 저는 이제 환경법을 처음 접했던 거는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우연치 않게 환경법을 접했고, 그 이후에 계속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2009년부터 어떤 실무적으로 접했는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너무 이게 학문적인 자료들은 많은데 좀 실무에 포커스를 둔 자료들은 좀 모자라서 아쉬움이 있었고, 이런 아쉬움들이 사실은 제가 환경 에너지 관련된 규제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을 만나면서 더욱더 느꼈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 그것이 법무팀에 있는 고객이든 아니면 환경안전 규제 실무를 담당하는 고객들이든, 그분들이 이런 실무적인 자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배경 지식 없이 실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로펌 변호사하고 간격도 커지고, 그래서 그런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연찮게 이제 로스쿨에서 환경법 실무라는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제 겸임 교수로서 강의자료를 준비하고 이번 학기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자료를 쭉 만들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준비했던 강의 자료지만 이것들을 좀 잘 편집하고 좀 쉽게 잘 정리를 한다면 법조인들, 예비 법조인들, 더 나아가서는 일선 실무에서 환경법 또는 환경 실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 자료를 만들 수 있고,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강의 동영상까지 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러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준비된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 강의 자료의 주요 내용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준비가 됐는데요. 좀 큰 그림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약 12개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이제 부분은 이제 환경안전 규제 리스크의 최근 동향이 어떠한지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환경법의 기본 원리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환경안전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규제 트렌드를 파악함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에 근거해서 이제 기초해서 두 번째는 이제 환경 분쟁 해결 수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 행정소송, 환경 민사소송에서 많이 문제되는 기본적인 쟁점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어 드릴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성격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각 환경 분쟁 유형들,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소송, 수질오염 소송, 토양환경 소송 등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들에서 언급을 드리고, 그 쟁점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 방법들이, 또 대응 수단들이, 전략 등이 필요한지를 기업 실무 입장에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강의는 굉장히 깊이가 깊은 강의는 아닐 것이고요. 좀 개론적인 강의이지만 실무에 포커스가 둔 강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경 안전 또는 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분야로 삼고 싶은 법조인들 또는 예비 법조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일선에서 환경안전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팀의 임직원들, 그리고 환경안전팀의 임직원들께서 이 강의를 기초 삼아서 환경안전 분야에 대해서 입문하신다면은 향후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좋은 나침반으로 삼으실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그런 이 강의 목적을 머리에 담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면서는 환경안전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환경안전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요즘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환경안전 규제 법령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그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의미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인데 제가 그거를 요약해보면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 행정처분이었다면 이제는 매출액에 기반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집단소송 도입 입법안들이 많이 계류 중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환경보건법 19조를 보면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 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 환경성 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액의 원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민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실손배상이죠. 그러니까 실제 손해범만큼만 배상해 준다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인데 환경법에서는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해서 그 어떤 입법행위의 억지력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기반 과징금 이슈입니다. 이것들이 제가 기업들 자문해 보면 더욱더 어떤 큰 규제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평법,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17조 1을 보면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관련 매출액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합니다. 어떤 영업이익의 5%가 아닙니다. 매출액의 5%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다음으로 물환경보증법을 보면 제조업 등의 폐수 배출시설 관련 조업정지에 가름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칙적으로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조업정지를 내리는 것 대신해서 매출액의 5% 이내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들어왔고요. 배출권 거래법에도 이제 보면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만큼 나중에 정부에 제출하지 못했을 때는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년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가능하도록 또한 법령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폐기물 관련 이 조문도 이제 기업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이익의 최대 3배 이하의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특히 옛날에 환경법을 공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새로운 규제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들이 있었지만 입법 안으로 법률로 들어오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이벤트들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규제 법령들이 들어왔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환경안전 규제 리스크가 엄중하다는 부분들을 이제 환경안전 단속 횟수나 강도가 급증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환경부 행정규제의 추이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오른쪽 표를 먼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 위반 건수를 최근 몇 년 동안 트렌드를 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 주황색을 먼저 보시죠. 단속 위반 건수, 그러니까 좌측 수치들이 문제가 되는데 2010년도에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8,000건을 넘는 정도, 거의 기존보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단속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폭증하고 있다는 것 아실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초록색 부분은 대기폐수 인허가 수인데 대기폐수 인허가 수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기폐수 인허가 수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장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단속 위반 건수는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환경부에서 그리고 환경부 예하에 있는 환경청에서 전보다 더 많이 조사를 나오고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규제 법령을 더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제 환경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조업을 정지하는 그 비율까지 급증하고 있는데요. 먼저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죠. 그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어떤 위반 행위가 있지만 향후 몇 달 안에 이렇게 개선하십시오. 뭐 그 사실 개선명령은 그렇게 뼈아픈 그런 처분은 아닙니다. 이행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선명령보다 더 강한, 예를 들어서 조업을 정지해라, 그 사업장 사용을 중지해라, 허가를 취소하겠다, 폐쇄하겠다, 이런 명령들은 어마어마한 처분인 것이죠. 그런 처분들이 예를 들어 2014년도에는 1,400건 정도였다면 2018년도에는 2,300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오른쪽 이제 환경법규 위반 세부 조치 현황을 봐도 동일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자료는 2019년 10월에 그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참고해서 제가 썸머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 안전 법령들이 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런 강화된 법령을 실제로 더 자주 더 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쭉 2강, 3강 넘어가면서는 주로 환경 분쟁, 환경 소송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분쟁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이 각 기업이 환경안전 법령을 잘 준수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를 프로그램을 사전에 만들고 잘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 장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환경법과 환경소송에 대해서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헌법 35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단을 보면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또 후단은 노력, 어떤 의무를 또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2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경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헌법 입법자들은, 그러니까 헌법의 제정권자들은 환경권이라는 것이 법률로 그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 정해지기 전에 헌법에서 바로 어떤 직접적인 효력적인 효력을 주어서 환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는 입법자들이 각 법률로 구체화했을 때 그때 구체적 효력을 주겠다라는 것들이 헌법 제정권자들의 어떤 결단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환경을 좀 더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원하는 입장에서는 비판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기 전에 정하지 않아도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35조 2항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혀 있다. 따라서 35조 2항을 개헌해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헌법 학계에서는, 환경법 학계에서는 일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제 환경 법률들 중에서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 제 기억에 약 70개가 넘습니다. 그 70개가 넘는 법률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환경정책 기본법인데요. 이 기본법의 주요 조문을 보면 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5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6조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정책 기본법 3조에 보면 환경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환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연환경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지하, 지표,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생태계, 자연 경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서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대기, 물, 인공 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환경법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관심을 가지고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환경오염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입니다. 어떤 동물의 활동이 아니고 사람의 활동이라는 개념 중요하고요.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환경오염이라고 합니다. 환경훼손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 환경용량이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환경용량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쉽게 말해서 환경이 다시 용수철처럼 용수철이 늘어나도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 기준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입니다. 이 환경 기준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말씀드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을 비롯한 각 개별 법령에서 정부가 각 개별 환경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각 사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적어도 이 환경 기준을 준수해서 사업 활동을 해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자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경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가 있다면 그 피해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 그 위법 행위를 시정하십시오. 그 위법 행위로 해서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손해를 배상하십시오. 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환경법이라는 각 법률들을 어떤 큰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이제 가장 환경권에 대한 조문이 있고요. 그에 기초해서 가장 기본법에 해당하는 환경정책 기본법이 정해져 있고, 환경정책 기본법 그 밑에 각 섹터별로 자연환경관리, 생활환경관리, 상수원관리, 기타라는 분야별로 각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환경관리와 관련해서는 좀 강조하고 싶은 건 토양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개별 강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대기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법령들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거래법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문제되는 CO2 배출권 거래제에 관련된 법령입니다. 물 관련해서는 물환경보존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폐기물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굉장히 사업자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비롯한 화학물질 관련된 피해와 규제 이슈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사람들 이목을 끌었죠. 그 관련해서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들이 최근에 제정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섹션에서 이 법령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상수원 관련해서는 수도법, 먹는물 관리법,